떴어. 이제 다 까먹. 저거 이 나무는 뭐지?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가 무슨 나무지? 그 하와이 가면은 선셋 투어 꼭 하라고 그러던데. 그걸 예약해야지. 그러면 하늘도 저 위에 보는 게 더 멋있네. 저기까지 갈 거야? 그렇다고? 해가 지고 빨간 눈이 아직 조금 남아있네요.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 저번에도 잠깐 나왔던 장소 제 아들 방이에요. 불을 좀 어둡게 해놓고 오늘 날씨 자체가 조금 흐리고 어둑어둑 하더라고요. 그런 김에 그냥 이 방에서 좀 불을 꺼놓고 스탠드만 최소한의 불만 켜두고 라이트만 켜두고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이 방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입니다. 이제 11월이 왔어요. 10월의 마지막 날도 한 2, 3일 전에 지나가고 11월이 왔습니다. 곧 이제 겨울이 다가오겠죠? 지난 10월 말쯤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이모님들 두 분하고 그리고 남편이 운전을 맡아줘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그냥 여행 자체도 가지 못하셨지만 아버지 돌보시느라고 자매들과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이모들이 여러분이 계셨지만 그래도 같은 청주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좀 급 모집을 해서 가게 돼서 나머지 이모분들은 가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최대한 2분 정도 더 해서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한참 억새풀이 만발해 있는 계절이 바로 이 늦가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예전에 한 12년 아니 14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마지막으로 간 게 누구나가 이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공공의 장소 외에 가보지 않은 그냥 경치 좀 볼 만한 곳을 좀 찾아다니다가 짧은 일정이었지만 삼군부리 산 전체가 억새풀로 되어 있는데 여름이나 이런 때는 이렇게 푸른색이었다가 이제 그 억새가 하얗게 변하잖아요. 늦가을에 그게 좀 장관이라고 하길래 그곳에 들렀는데 참 좋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갔죠. 절물이 아니죠. 절물이죠. 절 옆에 물이 있다고 그래서 절물이래요. 절물 휴양림 그쪽도 갔었습니다. 뭐 삼나무 숲도 있고 편백나무 숲도 있고 그랬는데 편백나무 숲을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좀 오래 걸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무래도 좀 친정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셔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삼나무 숲을 좀 걸었고요. 또 뭐 애월이라든가 그런 바닷가 카페도 가고 즐겁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도 변하고 자연이 변하니까 또 뭐 계절이 변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왔다가 가고 또 생명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변화무쌍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 변화를 좀 즐겨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나름 좋았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다 끝맺지 못한 독일인의 사랑 오늘 또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낭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오늘 다 끝내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좀 남편이 온다고 해서 좀 쉬엄쉬엄 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번 시간에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에 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의 어떤 구성이랄까 그런 것도 얘기했고 그리고 저번까지 세 번째 회상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회상부터 이야기를 연결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회상은 이 네 번째 회상의 얘기는 이 주인공 나가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마리아라는 주인공과 어떤 생활에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학업을 위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헤어짐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 특히나 이 나라는 인물은 한참 배워나가는 학생이었고 마리아는 이제 아팠기 때문에 그 성에서 있었고 그 어떤 그 시간 속에서 나름의 전혀 다른 그런 세계 속에 있다가 다시 재회하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네 번째 회상은 재회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지투성이의 포플러가 단조롭게 늘어선 가로수길을 정신없이 걷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한 번쯤은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에 관해 떠올려 보면 자신이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과 나이가 들었다는 서글픈 감정이 남아있게 일쑤이다. 자, 이 글은 결국 이제 회상을 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주인공 나가 많이 나이가 든 다음에 이제 회상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소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대목은 꽤 나이가 든 상황에서 이제 인생을 살아온 과정 속에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회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어보면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정신없이 뭔가 막 가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앞에 이렇게 놓여진 어떤 삶을 살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를 이렇게 보면 참 먼 길을 왔구나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물론
아주 청년 시절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이제 중년 이후의 시절일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될 텐데, 그쯤 되었을 무렵엔 공통적으로 나이가 들었구나 하면서 뭔가 서글픈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네, 바로 이제 현재 이 글을 쓰는 주인공의 현재 시점의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어디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이 갖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삶이라는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 그것은 언제나 같은 강이다. 그것은 언제나 같은 강이다. 언제나 그냥 삶이다. 그냥 삶이다. 다만 변하는 것은 양쪽 강가의 경치뿐이다. 그러나 이어서 거대한 폭포에 이른다. 이 폭포는 언제까지나 기억 속에 남아있어. 우리가 이 폭포를 지나 멀리 떨어진 영원한 바다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도 마치 저 멀리서 폭포의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력의 원천이 바로 이 폭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폭포.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어떤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이겠죠. 폭포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크게 다가온, 어떤 크게 느낄 만한 어떤 굉장히 거대한 어떤 감정의 쓰나미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폭포라는 것은 그냥 겪어서 그 순간 많은 걸 느꼈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은 저 밑바닥 저변에 깔려서 항상 뭔가 이렇게 생명력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양분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고교 시절은 끝났다. 대학 생활 초기의 화려한 시기도 지나갔다. 그와 더불어 그간 키워온 여러 가지 아름다운 꿈도 사라졌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신과 인간에 대한 믿음뿐이다. 신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이었다. 여름방학이 되자 나는 작은 고향 마을로 되돌아왔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아무도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없지만 재회, 재발견, 회상 이런 것은 거의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을 지닌 비밀의 열쇠인 것이다. 처음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아름답고 위대하며 유쾌한 일일 것이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추억의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곤 한다. 춤추는 파도가 추억을 꿈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싣고 아득하게 먼 과거의 바닷가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장소가 주는 기억, 추억. 그래서 다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장소에 오면 다시 그 언젠가, 과거의 언젠가로 되돌아가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이곳의 자그마한 덩굴나무가 그 옛날에는 훨씬 크게 여겨졌었다. 네, 지금 이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과거 어린 날 아니면 소년기에 경험했던 어떤 그런 장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느 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그 어릴 적에 봤던 덩굴나무가 그 옛날에 느꼈던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때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뭐 아주 어릴 적인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할아버님 댁이 이제 기와 집에 이제 아주 옛날 집이었는데, 그때 큰 느티나무 같은 게 마당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느티나무가 아니었고 그냥 보통 크기의 감나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게는 굉장히 큰 나무처럼 느껴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외갓집을 갈 때도 정말 크게 느껴졌던 그 사거리 신장로가 아직도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그 시선의 높이라든가 그 세계, 느껴지는 세계는 그 어릴 적 느껴졌던 세계와 지금 이렇게 성장하거나 또 나이 들어서 느껴지는 세계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추억의 장소로 갔을 때 느껴지는 것은 좀 낯설기도 한 느낌인 것 같아요. 과거 내가 느꼈던 그 장소가 아닌 거예요. 같은 장소지만 그때 느꼈던 장소와 지금의 장소는 다른 거죠. 다른 정서로 다가오는 거죠. 우거진 오솔길에서 이웃집에 사는 아름다운 소녀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옛날 추억에 그 주변에 어떤 그 예쁜 소녀에 대한 그 이야기, 여기서는 마리아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풋풋한 소년 시절의 어떤 체험, 그런 것인데, 그 소녀에게 눈길을 보내거나 말을 거는 일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 묘지로 이어지는 바로 그 작은 오솔길에서 나는 그 소녀를 다시 만났다. 그전에는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도 그 애는 내 팔을 잡고 함께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나란히 걷는 동안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아마 그 소녀도 그랬을 것이다. 추억은 이렇게 끊임없이 밀어닥친다. 결국은 머리 위에서 파도가 부서지고 가슴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온 뒤에야 지금껏 골똘한 생각에 잠기느라 숨 쉬는 것조차도 잊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러고 나면 그 모든 몽상의 세계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만다. 마치 밤새 난리굿을 치던 도깨비들이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은 소멸되잖아요. 그 추억 또한 어떤 추억이 막 물밀듯이 밀어닥쳤다가 그 현실을 체감했을 때 갑자기 정말 돌연 갑작스럽게 개벽하듯이 사라지는 그 느낌. 글쎄, 이런 느낌은 감정으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얼마나 변하고 말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있는 성. 이미 몇 해 전부터 나는 그 성에 가지 않았다. 후작 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후작은 통치하는 일에서 손을 떼고 이탈리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은 나와 함께 놀던 맛공자가 영주가 되어 있었다. 공자의 주변은 젊은 귀족과 장교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공자는 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 옛날 소꿉친구인 나와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또 다른 사정이 생겨서 우리의 오랜 우정은 더욱 서먹해졌다. 독일 국민의 생활 궁핍과 독일 통치 체제의 악정, 통일 이전의 독일 제방의 분립 상태로 봉건주의적 잔재가 남아있음을 처음으로 인식한 젊은이들이 거의 그렇듯이 나 역시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진보적인 말 몇 가지를 배웠다. 이 시기가 굉장히 실증적이고 뭔가 사실적인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봉건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어떤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도 또한 그런 기류와 그닥 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보적인 말 몇 가지를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어떤 궁정사회에서 쓰는 그러한 것들과는 좀 별개의 언어를 썼다는 거죠. 별개의 관심사와. 왜냐하면 어릴 적에 그 성에서 그 후작의 가족과 친하게 지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평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궁정적인 봉건 그런 영주의 그런 생활 속에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게 있었을 텐데 뭔가 이제 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생활에 졌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괴리감이 있게 된 거죠. 그런 궁정적인 생활과는. 그런 만큼 그 어릴 적 친했던 소꿉친구들인 후작의 그런 자녀들과 또 마리아 역시 뭔가는 좀 약간 어색해질 수 있는, 서먹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겠죠. 그 성 안에는 내가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언제나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한 여인이 살고 있다. 마리아. 그쵸. 그녀는 나의 수호천사였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분신말이다. 어떻게 해서 그녀가 내게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는 나 자신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나도 그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까. 그저 피상적으로 마치 어떤 그냥 천사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들어와 있는 그녀에 대해서 실상은 그녀가 아프다는 것, 그리고 친절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천사처럼 느껴졌다는 것 외에는 그닥 알고 있던 게 없었던 거죠.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그녀와 나누는 대화의 형태가 되어갔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착하고 아름다운 것, 내가 노력하는 목표, 신앙의 대상, 보다 나은 자아라는 것 등이 모두 그녀에게 속해 있었다. 하나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라는 존재가.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부여한 것인 동시에 나의 수호천사인 그녀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고향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나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그것은 백작의 영향인 마리아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 편지는 영어로 쓰여 있었다.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해 잠깐 뵙고 싶습니다. 괜찮다면 이 친구인 저를 만나러 오셨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에 스위스 별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리아. 나는 오후에 찾아뵙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역시 영문으로 써서 바로 보냈다. 스위스 별채는 그 성의 일부였지만 정원으로 통해 있어서 성 앞마당을 지나지 않고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이 독일이 스위스하고 되게 접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마 스위스하고 굉장히 붙어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계에 뭔가 그 성과 그 별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5시쯤 정원을 지나 그 별채로 갔다. 그녀가 수호천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진 애를 썼다. 그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감정을 최대한 배제시키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나 들떠있는 내 마음은 아무리 해도 진정되지 않았고 수호천사 역시 나에게 조금도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는 인생은 가장 무도에 갔다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반쯤 열려있는 방문을 두드렸다. 굉장히 설레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우상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었죠. 그 어릴 때 그 소년 시절에 첫사랑이면서 우상이었던 그녀를, 그리고 또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만나자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이제 자라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환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성일 뿐 그 마음과 감성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방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방 안에는 여러 가지 낯익은 물건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익숙한 물건들을 보자 새삼스럽게 감회가 밀려왔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성 안에 있던 우리의 놀이방에서 보았던 것이었다. 그뿐 아니었다. 다른 새 것들, 이를테면 초상화 같은 것도 대학의 내 방에 걸어놓은 것과 똑같았다. 참 희한했던 게 어릴 때 보아왔던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한 어떤 것들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뭔가 또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초상화 같은 것도 대학에 내 방에 걸어놓은 것과 똑같았다. 그랜드 피아노 위에는 베토벤과 핸델, 멘델스존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 역시 내가 선택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방 한 구석에 서 있는 미로의 비너스는 내가 고대의 입상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어떤 환상 속의 소천사와 같던 그녀가 현실 속에서 현실의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본인과의 어떤 일체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까지나 자신도 몰랐던 너무나 같은 취향, 같은 관심사, 이런 것을 그 방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료나 물건들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책상에 놓인 단테와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타울러,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인 타울러의 14세기 독일 설교집, 독일 신학, 리케르트의 시집, 테니슨과 번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인 테니슨과 번스의 시집, 그리고 칼라일의 과거와 현재 등 그 모두가 내 서재에도 있는 책들이었고 바로 얼마 전까지도 내가 읽고 있던 작품들이었다. 결국 비현실적인 대상에서 현실적인 대상으로 전이되는 어떤 과정을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바람이 잠든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예전과 다름없이 신비롭고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눈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잠깐 생기를 띠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우린 어릴 적부터 친구죠. 그리고 우리 둘 다 변한 게 없는 것 같군요. 나는 Z라고는 부르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두라고 부를 수도 없으니 영어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네요. Do you understand me? 네, 여기서 Z라는 단어가 나와요. do라는 단어랑 Z와 do는 이제 독일어에서 Z는 보통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 존재, 좀 경어라고 해야 되나요? 당신의 의미인데 그야말로 당신, 좀 거리가 있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에게 부르는, 그런 대상에게 부르는 대명사가 Z예요. 근데
또 누는 상당히 친한 사이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라고는 부르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어릴 때 친구였기 때문에. 하지만 두라고 부르기에도 우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녀 간의 두라는 의미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거든요. 그냥 동성 간에는 상당히 친한 친구나 뭐 그런 관계가 되겠지만, 이성 간에는 굉장히 밀접한 연인 사이,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느니 이제 애매하니까 우리 영어로 얘기하자, 뭐 이렇게 말한 거겠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건 가장 무도회가 아닌 것이 분명했다. 뭔가 한꺼풀 쓰고 가면을 쓰고 예의를 지키면서 어떤 만들어진 자신을 보이고 만들어진 대상을 보면서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친밀감, 그런 것을 느꼈던 거죠. 예. 여기에는 한 영혼을 갈구하는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아니면 두 친구가 변장을 하고 검은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눈을 마주보기만 해도 서로를 알아봤을 때 하는 그런 인사였다. 나는 나를 향해 내민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천사한테 이야기할 때 지희라고 부를 순 없겠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새장 속에 사는데 길들여져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도 마음 놓고 날개를 펼 엄두를 내지 못하죠. 날아 올라가면 사방에 부딪힐까 봐 두려워한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그대로 좋은 것이고 달리 어쩔 도리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숲속을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나뭇가지 위에서 만나더라도 서로를 일부러 소개할 필요 없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새 중에는 부엉이나 참새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땐 모른 척하며 지나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삶이란 문학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된 시인이 가장 아름답고 진실된 것을 운문 형식에 담아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면 사회의 여러 가지 속박을 받으면서도 사상과 감정의 자유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플라텐, 유미주의적 경향을 가진 독일의 시인인 플라텐의 시 구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어느 곳에서든 영원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운문으로 매인 구속할 수 없는 정신이여라. 그녀는 다정하면서도 사뭇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하고 말했다. 시간이 남편 올 시간이 좀 된 것 같네요. 조금 이따 다시 뵐게요. 잠시만요. 잠시 다녀왔어요. 남편 와서 식사하고 그러고 이제 하루를 넘기고 다시 또 읽어야겠죠. 낭독하고 이제 같이 함께 읽어나가는 시간을 또 다시 시작합니다. 진이의 소리별방. 자, 세 번째 회상 얘기하고 읽다가 말았죠.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나올 3장의 마지막 쪽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 마리아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어릴 때도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들 하고 있었는데 마치 기적처럼 그 의사의 돌봄 덕택이겠죠. 기적처럼 성인이 될 때까지 아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항상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다음으로 이어가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이 둘 간의 이 주인공 나와 마리아와의 그 사랑, 어떤 그 둘 간의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작가 밀러는 이 두 주인공을 통해서 어떤 현실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면서도 본능적인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좀 인간애적인, 그러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은, 세속적이면서 보통 이렇게 막 본능적이고 그런 사랑은 물론 막 뜨겁게 타오를 때는 내 목숨을 다 줄 정도로 뭐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거잖아요. 소유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영혼을 갖고 싶어서 서로가 소유를 하고, 그래서 소유해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한다면 또 현실적인 문제도 나중에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둘의 사랑은 조금은 다른, 조금이 아니죠. 어찌 보면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배경이 있죠. 어떤 조건. 마리아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유한성이 극한으로 다가오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뭐랄까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마음가짐이 숭고해지고, 그리고 서로 소유하려 하지 않고 어떤 본능적인 육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정신이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한테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내 병과 외로움이죠. 나는 가끔 젊은 남녀가 가엾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이나 그들의 부모 형제는 사랑이니 연애니 하는 걸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어떤 우정이나 신뢰감도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많은 것을 잃는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희망이 부풀기도 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며 넋이 나가기도 하고, 달콤한 감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약삭빠르게 계산도 해보고, 한마디로 인간의 순수한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고요한 바다를 어지럽히는 그 뭔가가 끼어드니 말입니다. 마리아는 결국 어떤 통속적인 사랑이나 연애나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숭고한 서로 간의 어떤 울림이나 통함, 이런 것을 간과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이 또 끼어들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숭고한 신뢰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축복받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특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병과 외로움을 하나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꼭 특권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자기 위안이기도 하겠죠. 뭐 마리아라고 격정적인 사랑이라든가 그런 걸 누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려보고 싶겠죠.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특권을 가지고 또 자기 위안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좀 더 이타적이고 나름 숭고하면서 겸손한 그러한 사랑, 좀 인간애적인 사랑, 이런 사랑으로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마리아가 처한 입장으로 인하여 마리아와 또 이 남자 나라는 주인공 간의 어떤 남다른 사랑이 통속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인 거죠. 그녀는 여기까지 하고는 갑자기 말을 중단했다. 오늘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주치의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멘델스 존 음악이 듣고 싶어요. 그 이중주. 그 곡은 옛날부터 당신이 잘 치던 곡이죠. 맞죠? 그녀가 말을 마치고 여전히 예전처럼 두 손을 마주 잡았을 때 반지가, 지금은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 반지는 옛날에 그녀가 내게 주었고 또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반지였다. 수많은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말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그 곡을 연주했다. 이렇게 말없이 소리로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멘델스 존의 무언가를 연주했던 모양입니다. 무언가, 말 없는 노래라고 하죠. 멘델스 존이 그 무언가라는 제목을 붙여서 50여 곡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연주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난 모두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난 날마다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린 서로 친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살 수 없는 이 가엾은 병자에게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드린 거랍니다. 그럼 내일 저녁 때 같은 시간에 오실 거죠? 괜찮죠?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에 입맞춤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잡아 꼭 쥐면서 말했다. 이제 됐어요. 안녕. 예, 그녀가 나름 선을 긋죠. 통속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가는 어떤 시발점은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그녀 입장에선. 예, 그 다음은 이제 5번째 회상으로 들어가는데요. 5번째 회상은 어떻게 보면 이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가 종교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종교적 견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주인공의 대화를 통해서 종교적인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종교적인 견해를 통해서 서로가 분명히 다른 견해도 있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깊은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중요한 독일 신학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독일 신학에 관한 것인데 이 독일 신학은 작자 미상이에요. 알 수 없는 작자, 어떤 작가에 의해 쓰여졌는지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쓰여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작자 미상의 신학인데 굉장히 이 독일 신학이 나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읽혀졌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마리아도 그렇고 이 주인공 나도 이 독일 신학을 다 읽은 걸로 나오죠. 서로의 견해, 비슷한 견해와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철학과도 관련이 되죠. 이 신학,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철학적인 것도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죽음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 주인공 나는 건재한 청년입니다. 어떤 열정이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또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부분에서는 마리아와 좀 다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죽음을,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항상 지니고 있는, 갖고 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종교를 대하는, 그리고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합니다. 깊이 다르지만 또 같은.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그 생명이랄까, 삶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이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우선 처음 도입의 5번째 회상.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왔는지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옮겨놓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의 느낌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다만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온갖 상념이 유성처럼 날고 있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려 해도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산화하고마는. 때로는 꿈을 꾸면서도 지금 넌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고 있었다. 꿈속에 수호천사와 또 같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고 아주 깊은 대화를 하게 되고, 또 그녀를 처음 만나기 위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그리 다르지 않음을, 그녀는 그냥 수호천사가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의 나의 대상, 사랑의 대상, 혹은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현실에 있는 바로 자신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두가 될 수 있는, Z가 아니라 두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기점으로 해서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인생이랄까, 종교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이랄까. 그래서 아주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되면서 어떤 희열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뭔가 복잡한 감정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이 주인공이. 그녀야말로 내가 찾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곳에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한 사람이 맑고 깨끗한 영혼이 실제하는 것이다.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그녀가 무엇이며 그녀 안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가를 본능적으로 알아봤다. 우리는 인사를 하는 동시에 서로를 느꼈던 것이다. 그때부터 즐거운 생활이 시작됐다. 저녁마다 나는 그녀를 방문했고 우리는 곧 서로가 진정한 옛 친구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서로를 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이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여기서는 연인 사이에 하는 누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또 다른 어떤 친밀감을 얘기하는 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서로가 굉장히 일치감을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녀가 마음으로 켜는 현 가운데 내 영혼을 울리지 않는 음이 없었고, 내가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면 다정한 눈빛을 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와, 이것만큼 정말 그 소통의 어떤 공감의 희열을 느끼는 게 없죠.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그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일치감보다도 너무나 큰 일치감인 거죠. 그녀와는 바로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내면이 가난하고 공허한 것이 아님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다만 그 모든 씨앗을 싹트게 하고 꽃봉오리를 피게 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나와 그녀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봄은 얼마나 우수에 찬 것이었던가. 그 우수, 항상 우수가 딸려있죠. 유한함과 한계성. 어떤 앞으로 계속 그녀와 할 수 있지 못할 거라는 어떤 한계성이 더욱 그 봄을 절절하게 하고 또 그만큼 우수에 차게 한 거죠. 우리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진지함과 엄숙함을 더해갔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막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견진성사 받던 날 당신에게 이 반지를 줄 때는 조만간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면서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괴로움도 많았지만 그런 건 이는 잊어버리고 말아요. 이제 진정으로 작별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곤 해요. 그러다 보니 1분 1초가 그렇게 소중하고 안타깝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내일 일찍 오세요. 그녀에겐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만큼 산 것도 축복이지만 하지만 이 정말 이렇게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인 나와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래서 또 그러한 사랑을 느꼈을 때 어떤 그 소중함이 어떤 제한적인 자기 목숨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쉽겠죠. 1분 1초가 더 소중하고.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거의 매일 만나시피 하던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그녀 방에 들었는데 한 이탈리아 화가가 와 있었어요. 그러고는 모화라고 하나요? 그 그림을 어떤 미술관에 있는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림을 그린 거의 기술자에 가까운 복사를 잘하는 그런 화가가 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파리 미술관에 있는 건데 이 그림을 그리게 한 거는 이 그녀가 마리아가 그 독일 신학 마리아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 독일 신학의 작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상 속에 그 작가를 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화가를 불러서 이제 복사해서 그리게 만든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주인공이 그림을 보고 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 잘 그렸다 막 칭찬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죠. 왜 이 초상화를 갖고 싶어 했는지. 이 초상화 자체도 사실은 누구인지 모르는 거래요. 모델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무명의 이 그림을 무명의 어떤 신학, 누가 썼는지 모르는 이 신학과는 너무나 더없이 잘 어울린다고 마리아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신학의 작자를 가상적으로 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설정을 하고 걸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에 걸어놓냐 하면은 어떤 그 신학과 그 가장 이성적인 어떤 그런 학문 사이에 있는 그런 그 언저리쯤에서 이 그림을 걸어놓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만의 정립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 그림을 알비파의 그림과 보름스 국회 그림사에 걸어놓고 독일 신학의 저자라는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2세기 프랑스 남부 도시에 알비 중심으로 일어났던 교파가 바로 알비파라고 하는데, 그 알비파의 그림하고 국회, 그러니까 16세기 독일 공업도시,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런 공업이라는 게 그런 것에서 열린 신성 로마 제국 국회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지금 현재의 그림과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교파의 그림 사이에 딱 이 독일 신학을 저자라고 해서 붙여놓고 싶다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나? 그 현실과 어떤 이상 사이에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연결해서 그 신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것을 현실화시키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 뭐 그런 걸로써 독일 신학을 아마 마리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해석한 독일 신학을. 많은 이가 참된 기독교 정신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계시가 미처 다가오기도 전에 기독교가 처음부터 계시를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 때문에 자주 불안을 느끼곤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종교의 진실성과 신성함을 의심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타인으로부터 거저 받은 신앙은 내 권리가 아닌 듯했고 또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배워서 받아들인 믿음은 진정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거나 죽어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기에 바로 그 작가 밀러의 어떤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종교라는 게 내가 스스로 느껴서 내가 내 마음에 생긴 어떤 성소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미 계율과 어떤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려놓고 그것을 믿어라 하는 그런 주입적인 그런 것은 온전히 나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나의 것이 되려면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주입적이고 강요적이라는 얘기죠. 그건 아마 이 종교학자로서의 견해를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밀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신학책을 읽는 동안 책이 말하는 진리의 힘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리에 귀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진리는 이미 내 안에 있었어요. 다만 오랫동안 내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죠. 여기 계속 그런 진리 내지는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 또한 아마 작가의 견해이지만 그냥 뭐 얼토당토하는 견해가 아니죠. 진리는 이미 내 안에 있다. 이미 내 안에 있지만 잠자고 있었다.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끌어내서 깨닫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가는 올바른 길이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든 하느님의 일꾼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목사나 브라만, 샤먼, 불교, 승려나 라마승,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같은 무리에 의해 부패하거나 해를 입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교구 신자의 10명 중 9명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먹이며 언쟁을 일삼습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종교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뭐 종교의 쇄신을 나름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느님의 일꾼이 필요하지만 그 일꾼이 이미 부패해 있다면 올바른 일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주는 것을 악용해서 언쟁을 일삼고 서로 분열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이래로 뭐 역사 전부터 사람의 본능이 그렇겠지만 항상 나와 생각이 다른,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것은 적으로 여기고 분열하는 어떤 인간의 본능. 사실 신이란 것은 하나, 전체로서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연 그 종교로서의 그 진리를 제대로 표방하고 가는 것인지, 그런 의문. 지금 인간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맹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나 주인공 나나.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심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굉음을 듣고 불꽃과 같은 혀가 갈라져 각자의 머리에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면서 이 사람은 달콤한 술에 취했다고 비웃기 마련이에요. 그녀는 말하기가 힘이 드는지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진실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독일 신학 덕분이에요. 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책에 결함이라고 지적한 그 점으로 인해 오히려 난 확신을 갖게 됐답니다. 이를테면 그 옛 스승은 자신의 의견을 엄밀하게 논증하려고 전혀 애쓰지 않았거든요. 마치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자기가 뿌린 씨 가운데 단 몇 알이라도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천배 수확을 거둘 것을 기원하면서 그냥 자신의 의견을 뿌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신학의 스승이 자기 의견을 증명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 이유는 자기 의견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따라서 증명이라는 형식을 동원할 필요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나타난 놀라운 논증의 연쇄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의 경우에 보듯 지나치게 소심하고 세심한 논증의 전개는 오히려 학자 자신이 자신의 학설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14세기 모든 신비주의는 준비 단계에서는 유익한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을 믿는 사람이 신의 축복을 받으면서 현실 생활로 복귀할 때 비로소 그 해결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쯤은 인간이란 존재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존재와 기원과 영생은 초자연적이고 불가사의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에게 귀의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비록 지상에서는 끝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신을 향한 향수를 남겨주죠. 여기에 계속 등장하죠. 이 막스 밀러의 견해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말했던 것과 연결해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나타난 그 지나치게 세심하고 소심하게 논증을 하려는 것은 오히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믿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은 굳이 그렇지 않아도 귀 있는 자나 뭐 보이는 자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그저 알 수 있다는 것,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도 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도 나오듯이 성경에서 이 독일 신학이야말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굳이 섬세하게 증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무심하게 논리라고 해야 되나, 견해를,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던 것이다 라고 마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 이제 그 믿음과 종교에 대한 것인데, 신이 모습을 받고 인간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지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다고 아우구스트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비주의는 인간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시련의 불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을 솥에서 끓는 물처럼 증발시키지 못합니다. 스스로 인간이란 존재의 허무함을 인정한 사람은 자신의 자아가 곧 참된 신성의 반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독일 신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흘러나온 것은 참된 존재가 아니니라. 그것은 한낱 우연이며 빛이며 그림자일 따름이로다. 참된 존재는 완전한 자 안에서만 있음이라. 따라서 우연이며 빛이며 그림자처럼 흘러나온 것은 참된 존재도 아니며 존재를 지니고 있지도 않느니라. 참된 존재란 빛을 발하는 태양이나 불꽃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느니라. 이 세상은 어떤 환영이다, 어떤 인식의 반영이라고들 말하기도 해요. 그 어떤 영적인 그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 참된 이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의 인식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반영이고 그림자이다. 그렇지만 이 거짓이라는, 참된 존재가 아닌 이 거짓이라는 것조차도 결국은 참된 진실에서 흘러나온 것이니, 진리에서 흘러나온 것이니, 그 생명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엮어 나가는 것이 곧 신의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서로 같은 얘기를 하면서 또 좀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 주인공 나는 굉장히 좀 더 치열하게 얘기를 하죠. 뭔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현실 세계에, 현실 생활에 투영시켜야 한다.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그래서 건강하게 투영시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좀 더 열정적인 얘기를 하는 반면 마리아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굉장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휴식을 갈구하는 거죠. 영원한 그런 죽음으로, 죽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죽음을 향한 동경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어떤 욕망 중에는 살고자 하는 욕망과 죽음의 욕망이 동시에 있다고 하잖아요. 삶 자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죽음에 대한 열망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보통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그 살아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누구보다도 힘겨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죽음과도 비슷한 그런 휴식을 바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나처럼 그렇게 현실로 가져올 만한 에너지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신에게로 돌아가 영원히 잠든다 해도
이 세상에 아무런 애착이나 미련을 갖지 않은 만큼 너무나 큰 고독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들은 항시 지금 당장 신의 품에 영원히 안겨서 거룩한 안식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건 그들에겐 세상에 메인 굴레가 없기 때문이에요. 쉬고 싶다는 생각 말곤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킬 만한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휴식은 지고에선 만약 신이 휴식이 아니라면 난 그분 앞에서 차라리 두 눈을 감으리. 아무튼 당신은 독일 신학자의 학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외면적인 삶의 무상함을 말하곤 있지만 그것이 소멸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에요. 28장을 좀 읽어주세요. 라고 마리아가 말하죠. 내가 책을 들고 있는 동안 그녀는 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만약에 진실로 합일이 이루어져 실제하게 된다면 그 합일 가운데서 내적 인간은 활동하지 않고 신은 외적 인간으로 하여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움직이게 하시니라. 이처럼 외적 인간은 사물의 이치를 따지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바도 없이 다만 영원하신 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로다. 진실로 내적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며 외적 인간이 움직이도록 정해져 있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이로다. 만약 내적 인간이 움직이며 왜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 역시 영원하신 분의 뜻에 의해 정해진 필연이며 의무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리로다. 그리하여 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음이니 그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도다. 하느님의 빛으로부터 나와 그 빛 안에서 합의로 이루어지면 교만한 마음이나 경솔함, 방자함이 없으며 자유분방한 기질을 볼 수 없게 되리로다. 오직 끝없는 겸함과 무한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 정직함과 성실, 평등과 진실,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을 아는 마음처럼 덕성으로 간주될 만한 일체의 것이 자리하게 되느니라. 만약 이러한 덕성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실된 합일은 아님이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같은 합의를 도와주거나 그것에 관여하지 않음과 같이 그 합의를 교란시키거나 방해하는 것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해를 끼치는 것은 오로지 인간 자신이 내세우는 인간의 뜻뿐이기 때문이로다. 이 점을 명심할지니라. 네, 그 독일 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허무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삶과 어떤 종교적인 것과의 괴리감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내적인 인간이 외적으로 움직임이 된 것이 바로 예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피력하도록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장은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되는데요. 또 어떤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까요? 자, 그녀의 이 부분을 한번 봐야겠네요. 이와 같이 매일 밤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화제가 등장했고 그런 밤이 거듭될수록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지닌 그 여인을 읽어내는 내 눈도 점점 떠졌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런 비밀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한 일,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몇 년 동안 마음속에서 키워왔기 때문인지 성숙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마치 한아름 따 모은 꽃을 머뭇거림 없이 잔디 위에 흩뿌리는 아이처럼 자신이 간직한 생각을 남김없이 쏟아냈다. 하지만 나는 그녀처럼 스스럼 없이 내 마음을 열어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내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누르면서 끊임없이 괴롭혔다. 자기의 속마음을 숨겨야 하는 것이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벌써 이렇게 암시가 나오죠. 이 주인공은 그녀처럼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를
그냥 어떤 친구로서의 사랑이 아닌 그 여인으로서의 사랑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녀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냥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가 떠나가 버릴까 봐서. 그런 거죠.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사랑에 있어서조차도 솔직하게 말하거나 묵묵히 침묵하지 못하고 유명한 시구절을 동원하여 표출하거나 한숨 짓는 식으로 아첨하면서 과장되게 행동을 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직시하며 헌신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 인간이 평상시 조심스럽게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표현할 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간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인공도 그것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이죠. 나도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라고 그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최근에 찾게 된 매슈 아널드 시인,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라는데요. 매슈 아널드의 시집을 그녀에게 건네면서 묻힌 생명이라는 시를 읽어보라고 권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었다. 묻힌 생명. 우리 사이에 가벼운 농담이 오가고 있어도 내 눈이 눈물로 젖어 있음을 그대 모르는가. 이름 지을 수 없는 슬픔이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거늘. 진정 나는 아노라. 우리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밝은 웃음 나눌 수 있음을. 그러나 가슴속에 감춰진 그 무엇이 있으니 그대의 농담도 그것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대의 부드러운 미소도 위안을 주지 못하노라. 그리오니여 그대의 손을 나에게 주어. 그리하여 말없이 그대의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그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어. 아, 진실한 사랑으로도 마음의 문을 열어 그것을 말하게 할 힘이 없는가.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일단 좀 생략을 하고, 인간이 사소한 일에 때를 쓰는 아이처럼 경박해지고 하찮은 일에 몰두하며 온갖 싸움줄에 빠져들어 죄업을 짓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함을 예지하고 있는 운명의 신은, 인간이 경박함을 스스로 다스려 순수한 자아를 지키고 방종 가운데서도 존재의 법칙에 따르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강에 명하여 우리 가슴속 깊은 곳을 지나 보이지 않는 물결을 따라 흘러가게 하였노라. 또한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우리의 눈은 그 묻힌 강을 보지 못하므로 끝없이 인생의 강을 흘러가면서 불확실한 어둠 속을 한없이 표류하는 눈먼 장님 같으니라. 헛된 마음의 싸움에 지치고 수많은 고민에 시달리다가 그것을 망각하고 마비시킬 힘을 달라고 순간을 향해 도움을 청하니 갖가지 무해한 행위들이 지체 없이 달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희미한 어둠으로 감싸노라. 그러나 때로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가냘픈 외침이 먼 산울림처럼 들려오고 아득히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은 어렴풋한 우울의 그림자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애워싸노라. 아, 그러나 아주 드문 일이지만 사랑하는 이의 손길이 우리의 손에 놓일 때 무한한 시간이 광채를 띠고 몰려와서 몹시 피로했지만 우리의 눈이 상대의 눈길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세상의 온갖 소음 때문에 반쯤 먹은 우리의 귀에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 가슴속 어디선가 빗장 열리는 소리가 나고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감정의 맥박이 고동을 치게 되느니라. 눈이 내면을 바라보고 가슴이 평온해지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은 우리의 말이 되고 진실로 원하는 건 우리의 의식이 되노라. 이제 굽이치는 인생의 강이 우리 앞에 누웠으니 강물의 속삭임이 귀에 들리고 강 위를 부는 가벼운 바람이 볼을 어루만지노라. 강가의 향기로운 초원과 들판에 핀 갖은 꽃과 태양,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눈앞에 있노라. 헛되이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끊임없이 찾아 헤맸으나 마침내 고요한 휴식이 찾아왔노라.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얼굴을 스치고 더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와 그의 가슴에 넘쳐 흐르노라.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품고 있는 언덕과 그 생명이 흘러갈 바다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납니다. 5장의 마지막은 이제 시로 끝나는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드러낼 수 없는 주인공 나는 묻힌 생명이란 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죠.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느 날 문득 개안이 되고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그리고 서로가 사랑을 확인할 때,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될 때 뿐만 아니라 사랑 이외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그 속내를 솔직하게 다 알아냈을 때는 어떤 갈등이란과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이 모두가 없어지고 고요한 바다만이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주인공 나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마리아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모든 것을 너무나 자유롭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과연 그럴까? 마리아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속내를 아마 모르고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한테 정말로 솔직해질 수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마음 저편에는 이 주인공 나에 대한 어떤 연인으로서의 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깔려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주인공 나는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는 거죠. 자, 이제 6번째 회상으로 들어갑니다. 보기 마련해요. 6번째 회상에서는 의사, 잠깐 설명했던 앞에 작품 얘기할 때 의사가 주인공 나에게 마리아를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 너무 많이 쇠약해져 있는데 당신이 있으면 당신과 계속 마리아는 끊임없이 대화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마리아는 좀 더 많이 급속히 쇠약해지면 결국 마리아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입장에서 그 죽음을 앞당기는 폭이 되니, 그리고 어떤 희망도 주지 말아라. 오히려 그 희망이 가혹해질 수 있잖아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이와의 어떤 사랑을 꿈꾸게 되면 그것마저가 가혹해질 수 있는 거고, 마리아한테는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의사가.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마리아를 떠나라고, 마리아의 어떤 건강과 마리아가 좀 더 세상과 일찍 이별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떠나야 된다. 네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마리아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의사의 말입니다. 의사는 방 안에 들어서면서 그간 어떻게 지냈나 하고 입을 열었다. 얼굴색이 별로 좋지 않군. 공부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네. 오늘은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네. 내가 자네를 찾아온 용건은 앞으로 다시는 백작의 영향인 마리아에게 가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야. 나는 어젯밤 내내 마리아 곁에 있었네. 그거 자네 때문이야. 자네도 얼마 동안 여행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내 말을 꼭 명심해주게. 이렇게 말한 후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마치 내게서 다짐을 받아내려는 듯 다정한 눈빛으로 내 눈을 그윽하게 바라봤다.
그러고 나서 어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방을 나섰다. 타인이 갑자기 내 마음속 비밀 가운데로 이토록 깊이 들어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던 일을 알고 있는 데 대해 얼마나 놀랐던지 나는 한동안 멍해 있었다. 내가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는 이미 그는 큰 길 쪽으로 가고 난 다음이었다. 그러나 곧 내 가슴은 마치 오랫동안 불 위에 얹어 놓았던 물처럼 처음에는 조용히 움직이더니 갑자기 끓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부글부글 넘치려고 했다. 그녀는 알지 못한다.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까닭이 없다. 나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난 그녀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지 않은가. 나는 그녀를 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녀 곁에 있으면 내 심장은 평온하게 뛰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녀 가까이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녀의 맑은 영혼을 호흡하지 않고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다. 그녀에게 가야만 한다. 그녀 또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운명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 둘을 만나게 한 것일까? 행운의 신이 마주치게 해준 영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진실로 운명적인 존재니까. 이렇게 정말 그녀를 떠나라고 하는데 그럼 그녀를 생각한다면 정말 떠나야 하는 것인가? 그래, 그렇다면 나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최면을 걸어보지만 한시도 그녀를 떠나서는 내가 못 살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기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제 자기 자신도 혼란스러운 거죠. 그냥 지금 현재 나만 생각하면 그녀 있고 싶은데 내가 있는 것이 정말 그 의사가 말한 것처럼 그녀에게 하등의 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런가. 아니면 정말 신은 어떤 의미도 없이 어떤 운명과 우연을 가져오지 않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운명이라면 그것 또한 어떤 다 계시나 운명이 있을 텐데 아무런 목적 없이 만나게 했을까?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중에 자신의 심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다면 그녀는 나를 경멸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그때 갑자기 내 마음속이 가라앉는 듯 하더니 오직 그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에 대한 사랑.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울리기나 한 일인가? 그녀는 내 마음을 모른다. 혹여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천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음을 그녀에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던 온갖 생각과 희망은 푸른 하늘로 날아오려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깨닫고만 새처럼 무참하게 주저앉고 말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보배가 아니다. 우리는 다만 서로를 발견하고 알아본 두 영혼이 손을 잡고 마주보면서 이 지상의 짧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녀가 힘들어하면 내가 의지가 되어주고 그녀는 내게 위안을 주며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로 머물기를 원할 뿐이다. 결국 그녀의 건강뿐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신분적인 그런 장애 또한 있는 거죠. 참, 여러 가지 그런 갈등, 허락되지 않은 그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러 가지 상념 끝에 내 상념은 이와 같이 미친 듯이 뻗어나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잠잠해졌고 소용돌이 치던 갖가지 상념들도 차츰 가라앉아 차분해졌다. 사람들은 이렇게 차분하고 망연한 상태를 명상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관찰과 같은 것이다. 온갖 상념들을 마음 가는 대로 뒤섞은 다음 여기에다 시간을 더하면 그것들은 영원한 법칙에 따라 자연히 결정체를 형성한다. 이 같은 과정을 화학자처럼 관찰해보면 여러 요소가 융합하여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물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이하다는 생각을 하며 놀라기 마련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내가 이처럼 망연한 상태에 있다가 눈을 뜨면서 입 밖에 낸 첫 마디는 여행을 떠나자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책상 앞에 앉아 2주일 동안 여행을 할 테니까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시의에게 썼다. 그 의사한테 썼단 얘기죠. 그러고는 부모님께 핑계댈 적당한 구실을 생각해냈다. 그날 저녁 때 나는 티로를 향해 출발했다. 이렇게 6번째 회상입니다. 6번째 회상은 그 의사의 그 떠나가 있으라는 권유를 듣고 수많은 상념과 갈등 속에서 그녀 옆에 있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너무나 괴로워하다 결국은 어떤 장애, 그러니까 그녀의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는 장애, 그리고 자신의 신분, 사랑으로서 연결된 어떤 그녀 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것에 결국은 굴복을 한 거죠. 그러고는 티롤로 여행을 일단은 떠납니다. 마음을 정리하려고 떠나는데, 자, 그 다음에 7번째 회상에서는 어떻게 마음이 정리되었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 갔냐 하면, 어찌 보면은 현실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 맞춰서 마리아를 단념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아마 여행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번째 회상 속에서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은 전혀 다른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있을 곳은 그녀 곁이다. 그 여러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자꾸만 어떤 자기만의 방으로 숨어들게 되고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주인공에게 공포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마리아에게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럼 이 실장을 한번 또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잠깐 조금 이따 다시 또 돌아올게요. 자, 조금 이따 봬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가 아니고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녹화된 걸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더라고요. 한꺼번에 나머지 남은 7번째 회상하고 8번째 회상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면은 너무 시간이 초과되니까 좀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읽는 저도 좀 그렇지만, 설명을 하거나 읽거나 뭐 소개하는 저도 그렇지만, 이 들으시는 입장에서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너무 지루하다고요? 아니죠. 그렇진 않겠죠. 네. 하여간 이제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이제 7, 8장은 7, 8장이 아니라 7번째 회상, 8번째 회상은 다음번에 또 올리는 걸로, 수요일내로 빨리 올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녁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이에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바람이 무척 많이 불어서 좀 전에 친정어머님 전화가 왔는데 조심하라고, 막 낙하물이 떨어져가지고 부상 입고 다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저와 함께 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곧 또 올릴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지니의 소리글방 그거 아시죠? 우리 구독이하고
좋아요. 걔들이 저쪽 방에 있어서 안 데리고 왔는데 걔들 잊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네, 편안한 저녁,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세요.